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로 진행을 하죠.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많은 불신과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원인 무엇일까요? 그리고 해결책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최고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고위원은 뭐 하는 겁니까? 네. 당 지도부의 네. 한 사람으로서 네. 당부를 이끌고 네.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의논하는 최고 의결기구의 한 사람입니다. 원내대표도 지내셨잖아요. 네. 삼선 의원이시고요. 예. 근데 이 전병헌 의원님은 이 국회의원 되시기 전부터 제가 아는데 네. 그 전에 국회의원 하기 전에 생각하셨던 거 하고 네. 국회의원 하신 후에 생각하시는 거하고 이렇게 많이 좀 다릅니까?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쭉 관심을 갖고 네. 정치권을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것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치권이 진영과 집단 논리에 이렇게 감겨져 있다. 네.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그러한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네. 좀 동떨어진 결정이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죠. 하여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눈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느끼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네, 느끼죠. 여기 나오신 많은 분들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도 말씀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느껴지세요? 당연히 그렇게 느끼죠. 네. 그런데 왜 그렇게 현실을 그렇게 안 좋게 볼까요?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정치권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자기 집단의 논리 그리고 상대를 말하자면 물리쳐야 할, 네, 무찔러야 할 적군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 특히 전투적인 용어, 군사적인 용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하나 자체가 바로 이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갈등과 이해 충돌을 타협하고 조정하는 포용적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정치는 그런 갈등과 이해 충돌을 오히려 포용하고 완화시키기보단 완충시키기보단 오히려 그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국민들이 좀 짜증스럽고 실망하고 또 믿음을 주기에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말이죠. 그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원내 지도부들도 양당이 좀 변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은 옛날보다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은 안 드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과거에는 여야가 아주 극한 대치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른바 국회의장,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제도로 해서 일방 강행 처리를 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늘 전운이 감돌고 물리적 충돌에 대한 긴장감, 일촉즉발이라는 이 소위 팽팽한 어떤 긴장감이 늘 있었는데 적어도 이제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을 할지라도 물리적인 충돌만큼은 피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정말로 초등학생한테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은 연출하지 않게 되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죠.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요. 그리고 여야의 당의 지지도도 조금씩 오르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보면 저희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 전당대회 전에 한 10%대에서 10% 후반부대에서 약 10% 정도 올라서 20%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고 뭐 새누리당은 늘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의 우산에 씌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들의 지지도를 여전히 유지하려 하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치개혁 특집이기 때문에요. 뭐 이제 신경이 날카로우실 무슨 정치의 현안 이런 거는 좀 제껴놓고요. 그리고 이제 삼선 의원이시니까 중재이시고 하시니까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좋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좀 마음 편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 본래 주신 질문지와는 벗어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던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질문지는 아예 지워버리고 그야말로 마음 편하게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넥타이 풀고 답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오히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취지가 그런 것이었고요. 그런데 앞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확실히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여튼 한국 정치가 좀 변해야 한다는 말씀들은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당연히 변해야죠.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세요? 그리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현재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 안 된다. 라는 공감되는 안철수 신드롬으로 아주 여실하게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뜻이시죠? 그러니까 안철수 신드롬이라는 것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형성됐던 것이 일종의 안철수 신드롬이고 그것을 받아서 이제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새 정치를 주창을 했고 그런 새 정치의 뜻을 모아서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 창당 준비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하고 이제 통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 명칭에도 새 정치라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역시 권력 구조 개편 없는 새 정치는 저는 소위 구체성도 없고 실현성 가능성도 없다. 한마디로 공허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 구조 개편. 현재와 같은 그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로서는 승자가 5년 동안 완전히 독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임기가 돌아서게 되면 당연히 어떤 대통령이라도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 독식 구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80년 체제라고 하는 현행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 아래서 이 반복적인 악순환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력 구조 개편이야말로 새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가장 근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는 권력 구조 개편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권력 구조의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는 것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정치 문화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기본적으로 과거 강력한 이 군사 독재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저항과 탄압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그 저항과 탄압이라는 이런 그 저항과 억압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정치 문화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정치권에서 전투적인 용어가 난무하고 있고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그런 그 일방적인 승자 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러고 강경한 그 투쟁이라는 것이 선명이라는 그 포장지로 포장이 되어서 강경 투쟁이 마치 야당 쪽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선인 것처럼 이렇게 그 야당 입장에서도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인식이 퍼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본적인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 문화 시절에 형성되어 있던 그런 그 대립적이고도 투쟁적인 그런 그 양극화된 정치 문화가 이것이 좀 해소가 되어야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좀 그래도 박수도 받고 정치가 국민들의 아픈 것을 긁어줄 수 있는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죠. 네. 첫째는 이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 문화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면 가만히 듣고 보니까요. 지금 마치 정치학자나 정치평론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이런 말씀들을 지적해 주신 분이 꽤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정치 현장에서 중진으로 활약하시는 이 정치인신데도 그냥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군요. 네. 그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예. 저는 그 개헌 문제를 꾸준히 제시를 했고요. 19대에 돌아와서 안철수 현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권력구조 개편 없는 새 정치는 공연불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해왔죠. 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이나 이 소위 정치 문화가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가지고서는 극단적인 대치와 대결의 정치를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 내각제를 권력구조로서 선호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쉬셨다가 또 이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두 가지 문제점에 가서 중점적으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국회 회기가 아니시죠? 내일부터 시작하나요? 예, 내일 개회식을 갖고 내일부터 이제 4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죠. 요새 이제는 이제 짝수달에는 국회가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예, 자동 개회가 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여야 협상의 문제가 있어서 4월 1일 날 개회를 하지 않고 4월 7일 날 개회를 해서 5월 7일 날 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4월 임시국회가 한 달 회기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님들은 이 국회 나오셔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회기 아닌 때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회기 아닐 때는 이제 당의 그 기본적인 그 당의 활동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 활동에 많이 열심히 하고 있고. 지역구에 가서는 뭐 하십니까? 지역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매주 금요일 날 그 지역 주민과 소통의 날로 정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국회의원에게 지역 국회의원에게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소통의 방법 그리고 제가 또 현장도 방문하는 그런 이제 날로 정하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에 이제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지역 주민들과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정치 개혁에 관한 그 제도의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전 그중에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국회의원들 주례 금지시킨 거. 그 지역구 의원들 주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안 하니까 편하고도 좋지 않습니까? 아쉬운 점은 있죠. 표가 안 된다고 봐서요. 표로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지역 주민들 가운데서는 꼭 이렇게 그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교수님들이라든지 사회 저명인사들에게 부탁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부탁을 안 하시고 이제 그래도 우리 지역구 의원이니까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깝게 지내고 하니까 저 우리 국회의원한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탁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는데 그때 이제 할 수가 없어서 못 해드리게 될 경우에는 대단히 미안하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죠. 그렇지만 국회의원 분들이 그 많은 주례 요청을 다 받아들이려면 언제 다 감당을 합니까, 그거? 그래서 옛날에 주례가 가능할 때는 거의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아주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는 하는데요. 어찌됐든 여러 가지 그 정치개혁 과제 중에 하나 아주 작은 사안인데 그렇게 되어서 국회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좀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모두가 다 주말에는 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죠. 알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앞에
전병헌 최고위원님께서 당 지지율 조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이 내용을 얘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를 찾아봤더니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성인 남녀 2,50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과 ARS 유무선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고요. 응답률은 전화 면접이 19.3%, 자동 응답은 4.7%. 였습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였고요. 자세한 질문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조는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현 헌 의원 초대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4730번님께서는 일본이 계속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6741번님께서는 역사를 돌아보면 임진왜란, 한일 강제병합 등 일본은 독도 외에도 늘 교묘했습니다. 이렇게 쓰셨군요. 합리적 논리적 근거로 일본인들과 세계인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도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도 글을 남겨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과 정치개혁 특집 이어갑니다.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최고위원님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권력 구조가 개편이 하다 제왕적 대통령제 가지고는 안 된다. 또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앞에 문제는 이제 개헌 문제가 될 텐데. 네. 개헌 문제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개헌 문제는 지금 아무래도 그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 그 여당으로서는 개헌 문제가 나오는 것이 매우 껄끄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껄끄러운 소지입니까? 뭐 블랙홀 경제 문제에 관해서 블랙홀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 아니었나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그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보세요. 그것이 그러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가 한마디로 그 정부와 여당에게는 그 개헌 문제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되어 있어서 성과가 지금 없이 계속 그 답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께서는 그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하시고 국회에서는 질서 있게 오히려 개헌 작업을 토론과 여야
협의를 통해서 질서 있게 해 나가는 것이 네. 그것이 우리 정치에도 또 우리 나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경제에 관해서 과연 블랙홀이 될 거냐. 그동안에 뭐 개헌 문제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해놓은 게 있다면서요. 네. 국회에서도 뭐 의원 모임도 있고 네. 또 역대 국회의장들도 이렇게 네. 개헌안에 관해서도 많은 의견들을 내놓은 게 있고. 예, 18대 때 이미 개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장시간 연구를 해서 네.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로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네. 또 지난 19대 국회 강창희 국회의장 시절에도 개헌 전문가들을 모아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네. 기본적으로 자료를 또 정리해 놓은 게 있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개헌 문제는 또 이제 더 이상 우리 수준도 어느 정도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죽고 살기로 이렇게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도 이제 임기의 절반이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물꼬를 터주는 것이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전 국민들이 또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개헌안을 붙인다면 네. 비용 절감도 많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개헌 논의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연구가 많이 돼 있어서요. 예,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이제 4월 임시국회 때는 아무래도 재보선도 있고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5월 달에 저희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게 5월 달에 신임 대표 원내대표 예, 선출이 되게 돼 있는데 그때 신임 원내대표와 유승민 대표 간의 이야기만 잘 된다면 네. 개헌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네. 개헌에 대한 토론과 절차를 진행한다면 내년 4월에 총선과 개헌안을 함께 처리하는 것도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워낙에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 대해서 블랙홀이다 이렇게 해서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의 원래 그 선거 때 매니페스토에도 그 개헌 문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기가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뭐 들으신 얘기 없으신가요? 뭐 현재까지는 들은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 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이 소위 비중을 두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고 깬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개헌과 관련해서는 뭐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는 생각을 크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 단계로서는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 그중에서도 여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이 꽤 있다면서요.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그렇게 불가능합니까?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300명의 의원 가운데 약 170명 정도가 개헌에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취지에 대해서 의사를 밝혔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개헌 논의만 시작이 여야가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의를 하고 성안을 이루는 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바꾸자고 하는 것으로서 전병헌 의원님께서는 내각제를 주장하셨는데 그럼 왜 이원 집정주의를 할 것인지 대통령제의 뭐 단임을 뭐 중임으로 바꿀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아마 공통적인 얘기는 아마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으니까 그것을 좀 분산하자는 데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권력의 분산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감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권력의 분산을 이원 집정부 형태로 분산시킬 것이냐 아니면 의원 내각제로 분산시킬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큰 줄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국민들의 이제 정서는 여전히 대통령 직선제, 익숙하니까요. 또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죠. 근데 불과 뭐 얼마 전입니다만 대통령 중심제로서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으로 실천이 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이제 미국을 꼽고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도 얼마 전에 보면은 여야가 아주 극단적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극단적으로 대치를 해서 한국에 못지않은 그런 그 적대적 그런 어떤 대치 상태를 보여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이게 한 정당이 권력을 독식하고 독점하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 아무리 선진적 그 정치 문화가 있고 역사와 전통이 있다 하더라도 전국에 가서는 극단적인 대결과 대치가 불가피 한 모양이다라는 그런 교훈을 저 스스로도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만 이제 소위 양원 연방제 국가니까 대통령 권한이 작다고 해도 그렇게 대립 구조를 형성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둔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두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절충설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렇죠. 예. 의원 집정부제에서부터 내각제까지. 예. 내각제도 대통령이 어차피 있어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중론을 모아보면 좀 합리적인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어찌됐든 그 현재 물론 이제 개헌이라는 것이 100년 대계를 보고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5년 단임의 제왕적 그 대통령제라는 이 제도는 하루속히 고쳐져야만 네. 이 국민들이나 나라를 위해서 좋다 이런 이제 그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루속히 의원 집정부가 됐던 아니면 의원 내각제가 됐던 현재 그 최악의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만큼은 빠르게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정치 문화, 네. 억압과 저항의 이분법적인 그런 문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좀 변화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왜? 그 변화할 때가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야기를 할 때 집단과 집단이 모이고 네. 그 공개적인 어떤 그 토론이 되게 되면은 늘 강경파가 네. 우세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예. 여쪽이나 야쪽이나 상대적으로 극단적 강경파들이 목소리가 강하고 또 상대적으로 이 소수의 강경파들이 내부에서 단합이 잘 되고 하기 네. 때문에 그것이 마치 그 정당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지금 그 양상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네. 또 그러한 그 어떤 극단적인 강경한 목소리가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명이란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서 이게 나타나게 되고 그 또 선명이라는 이 개념은 군사 독재 시절에 있어서 강하게 저항했던 네, 네. 그러한 어떤 선의의 그런 그 인정을 받고 있었던 어떤 문화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예. 강경한 목소리가 늘 지나치게 과다 대표되는 우리 정치권의 그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죠. 이런 정치 문화에 대해서 조금 변화의 움직임이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100년 하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전병헌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하실 때 잘하셔서 그러신 분이죠. 아니 뭐 제가 저는 어찌됐든 그 상식과 합리가 네. 정치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 스스로가 볼 때도 상식과 합리가 정치적 아이콘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뭐 이제 그래서 겸손의 말씀이시겠죠. 예, 그래서 그게 참 그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조지 레이코프가 쓴 그 코끼리는 보지 마라는 그 거기에도 이제 나와 있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걸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양측이 보수나 진보나 이 진영의 논리에 갇혀서 네. 이 합리성을 오히려 진영의 논리가 억압하고 압도해버리는 네. 그런 정치가 우리 상대적으로 많이 과잉되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는 진영 논리보다는 민생과 국민의 상식과 합리성이 네. 진영의 논리를 압도하는 정치로 만드는 노력들을 네. 깨어있는 정치들이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러한 정치를 위해서 여전히 노력을 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 쪽에 여당이지만 새누리당 쪽에서도 좀 개혁적이고 좀 합리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의원들과 많이 소통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그런 어떤 모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네. 우리 정치권에서 좀 새로운 정치 문화를 형성하는데 여야가 좀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플랜도 가지고 있죠. 네. 저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정치 현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싸움박질을 이렇게 많이 하냐. 네. 결국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제 대립각을 너무 세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제 좀 설사 싸운다 하더라도 좀 정책 가지고 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뭐 아시다시피 매니페스토 운동을 계속 해온 사람인데 매니페스토를 가지고서 이제 서로 정책 가지고 대결하고 토론한다면 그 국민들 보기에 희망이 있잖아요. 네. 저기 좋은지 저기 좋은지 공부도 되고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늘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직접 막상 정치를 해보시니까 그렇게 안 되던가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정책의장 시절에 3+1 보편적 복지 논쟁을 그 정치권에 이슈화 시켜서 그 전에는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 자체가 정치권에 없었습니다만 그 보편적 복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지금까지도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담론이 정책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저가 이제 원내대표를 할 때 제가 원내대표 출마를 하면서 정책의장으로서는 제가 3+1 보편적 복지를 우리 당에 당론하기 위해서 정책의장을 하고자 했는데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은 어떤 정책을 우리 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할까라는 고민의 결과로서 임금 소득 주도의 성장론 그리고 가정과 일의 양립 즉 맞벌이가 편한 사회 이 두 가지 정책 의제를 우리 당의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이것을 정치권의 정책 의제화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서 원내대표 때 그런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2013년 9월 달에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을 우리 당의 당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국정원의 댓글 사건 문제 때문에 완전히 덮여가지고서 그냥 그 크게 이슈화가 안 된 채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한국 정치가 늘 이 전투적인 쟁점에 의해서 정책 이슈가 정말로 국민들 이해관계와 민생의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묻혀가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이 언론의 책임도 일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오늘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부터 3일간 국회에서 정책 엑스포라는 것을 이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이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적 이슈와 그리고 담론화가 언론의 도움을 받아서 국민들에게도 좀 관심을 끌고 그것이 여야 간의 논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건강한 정책 경쟁과 논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국회의원분들이 머리가 나쁘시냐 도대체. 왜 싸움박질할 국리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그냥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요. 그래서 사실은 저 스스로도요. 제가 외람됩니다만 저는 정책의장 시절에 제가 3+1 보편적 복지, 무상 의무 급식, 그리고 무상 보육,
그리고 실질적인 무상 의료와 반값 등록금 문제를 네. 정책 경쟁 이슈화해서 네, 네. 무상 보육은 새누리당이 받아들였죠. 네. 뭐 그런 이제 그 정책 경쟁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네. 그런 국회의원도 있다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 모두에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본이 독도를 1905년에 일에 편입한 거다라고 해서 영유권을 이제 오늘 새롭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그 초선 의원 때 첫 번째로 만든 법이 독도 의용 수비대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독도가 지금 우리가 실효적 일본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한국 전쟁 직후에 네. 의용 수비대원들이 무력으로 독도를 사수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모른 채 지내왔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제가 그것을 이 정책적 이슈로 꺼내서 네. 법률까지 만들었던 경험이 있고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언론으로부터 네. 이렇게 주목을 못 받고 이슈화가 안 돼서 그렇지 네. 끊임없이 법안 경쟁을 통해서 네. 정책적인 노력은 해 나가고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국민의 관심을 못 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정책적 경쟁을 하고자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당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갑갑하게 생각하는 점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한국 정치하면 아무래도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그리고 여당, 야당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대한민국의 청와대 대통령 좀 어떻다고 평가를 하시고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 개정 문제는 이제 계속 추진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네. 지켜보기로 하고 현 상황에서라도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변화가 필요하죠. 필요합니까? 그럼요. 그냥도 아니고요. 예.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불통 네. 그리고 이제 곧 세월호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그 안전에 대한 불안 그리고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운 실제 그 거리를 다녀보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 라는 말을 정말 체감 있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불통 그 불황이라는 이런 산불 그 상황이 기속되고 있고 소통 실패, 인사 실패, 민생 실패, 통합 실패라는 사패. 그래서 저는 지난 그 2월에 박근혜 정부 2년 평가에 대해서 산불 사패 정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산불 사패.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통을 좀 더 강력하고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소통을 하게 되면 이 산불 사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만병통치 이 해법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서실장 바뀌어서 좀 바뀌었습니까? 예, 그 전 비서실장께서는 지나치게 너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윗분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윗분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 태도였는데 네. 이번에 이제 새로 비서실장 되신 분은 좀 소통하려고 네. 노력은 한다고 합니다만 네. 저는 비서실장의 노력도 보다 중요합니다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그 뭐 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네. 야당 의원들 또는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불러서 많은 의견들을 청취해보고 그리고 어차피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물론 당리당략에 머무는 한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구민들과 대화를 해서 지역민들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서로 여야 의원들을 좀 거침없이 한계 없이 대화를 하게 된다면 네.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를 좀 그 여야의 협조 속에서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대통령의 성공은 야당한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요? 왜냐하면 결국은 대통령이 그 국정에 실패를 하게 되면 네. 1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의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실패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네. 우리 야당으로서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저는 좀 더 거침없는 대화를 통해서 쓴소리도 많이 경청하고 해서 그야말로 남은 국정을 좀 똑바로 운영을 함으로써 네. 좀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야당 의원들 초청해서 뭐 대화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한번 초치하면 쫙 많이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네. 청와대 만찬 같은데 한 번씩 초청돼서 가보면 뭐 이제 얘기할 기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좋은 아이디어 좀 없으세요? 제안 좀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요. 네. 그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당 의원들도 뭐 여당 의원 전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그건 어렵죠. 100여 명을 갖다가 불러서 같이 밥이나 한 그릇 먹고 나오는 그리고 그 지정된 사람이 한마디씩 하고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그야말로 밥상머리에서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소수의 그 의원들을 여야 구분 없이 좀 불러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의원 아마 300명 전체와 임기 중에 다 한 번씩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정도로 대화를 추진하고 대화를 누적시킨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 그 여당이라고 하면 새누리당이고 야당이라면 소속해 계시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인데요. 간단히 말씀해 주실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말씀을 너무나 잘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너무 남지 않았거든요. 여당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신다면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당은 기본적으로 더 이상 청와대 눈치만 보지 말고요. 청와대 눈치 보지 마라. 눈치 보기 정치를 중단하고 소신껏 국민을 바라보면서 민생 중심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도부가 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눈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나마 평가할 만한데요. 여전히 근본적인 기조는 눈치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하십시오. 저희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믿고 있는 노선과 가치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우리 스스로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된다. 도그마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도 존중하면서 역지사지하면서 그 대화와 타협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치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당대회 끝난 직후에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박근혜 정권과 전면전을 하겠다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박근혜 정권과 정치적 전면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민생 파탄과의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당이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지도부가 함께 의논을 해서 국민의 지갑 지키기 민생 중심의 유능한 경제 정당의 그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저도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